자, 여러분들 2021년도 9월 달에 이제 기출된 문제, 우리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이 다음 중에서 요거 재무제표 작성 관련한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보면 재무제표는 주로 과거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재무제표의 이 재무회계 자체가 과거 사건의 결과로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그 변동분 수익 비용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이제 주로 과거 사건의 이제 재무적 영향을 표시하기 위한 거죠. 두 번째, 재무제표는 특정한 범주의 정보 이용자의 하나여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성된다. 2번이 틀렸네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특정한 범주의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적인 우리 채권자, 채무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 회사의 이 투자자가 될 이 잠재적인,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유용한 정보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어떤 치우쳐져 있는 이 정보 이용자들,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해서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이나 회계 책임의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죠.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이제 분리가 돼 있는, 우리가 투자자가 이제 소유자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투자한 돈 가지고 경영하는 이제 경영자가 있다. 그래서 이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성과, 즉 이 손익계산서라든지 재무상태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정보를 제공해 줘야죠. 자, 네 번째, 재무제표는 그 고유 한계로 인해서 경제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재무적 정보예요. 즉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정보지 숫자로 표시할 수 없는 정보는 이제 나타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한계가 있고, 자, 두 번째. 자, 우리 이 질적 특성이죠. 근본적 질적 특성에 해당하는 거. 자, 근본적 질적 특성. 자,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가장 먼저 지켜줘야 될 거. 우리 목표죠. 목표. 그래서 이 목표라고 하는 거. 자, 목적 적합성과 이제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자, 근데 이 목적 적합성에는 이제 예피 중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중무라고 하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그 다음에 중요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표현 충실성. 거기 1번에 보면 중요성, 예측 가치, 그 다음에 확인 가치가 피드백 가치예요. 그거하고 이제 표현 충실성이다라고 하는 1번이 답이 되겠더라. 자, 2번에 비교 가능성, 신뢰성이 틀렸고요. 3번에 적시성, 이해 가능성, 신뢰성이 틀렸고요. 4번에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이 틀렸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역사적 원가. 자, 역사적 원가는 이제 실제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 거기다 거래 원가를 포함하죠. 그래서 이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자산을 취득함에 따라서 이제 이 지급한 대가에다가 거래 원가를 포함하죠. 거래 원가를 가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취득 원가라고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정가치,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자, 사용과, 그리고 사용이 끝나고 나면 남은 가치에 대해서 처분 통해서 얻을 그런 캐시플로, 이걸 보고 사용가치라고 그래요. 사용가치. 그래서 2번은 사용가치다. 사용가치. 자, 그 다음에 3번에 사용가치,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할 거래 원가, 이를 포함한다. 3번에 나오는 것은 현행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현행 원가.
자, 이건 과거에 실제로 지급한 있죠. 근데 이것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지급할 대가, 거기다 거래원가 포함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그렇게 실제로, 근데 이것은 지금 당장 똑같은 것을 요것을 지금 현재 이 사가지고 온다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3번은 현행 원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현행 원가,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에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게 될 가격, 이것을 공정가치라고 하죠. 지금 이거는 2번의 공정가치가 4번으로 가야 되고요. 4번의 현행 원가가 3번으로 가야 되고요. 3번의 사용가치가 2번으로 가야 돼요. 그 제목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2, 3, 4는 다 바뀐 거고 1번에 나오는 것이 맞는 얘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4번을 한번 보세요. 4번. 자, 요거는 이제 좀 잘 나오는 얘기고 질적 특성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자, 4번에 보면 다음 중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 간의 차이, 그게 뭐냐면 기타 포괄손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있고요. 기타 포괄 손익이 있고요. 그래서 총 포괄 손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차이, 요거 OCI를 말하는 거죠. 자, 투자부동산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에 들어가고요. 여기 1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확정급여치의 재측정 요소는 바로 요 OCI에 들어가네.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이제 FBPL 평가 손익은 이 단기 손익으로 들어가고요. 자기주처분이익은 이것은 자본 항목이죠. 자본 항목. 그래서 이 4번은 이 자본 잉여금 항목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2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특수강제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최상위 지배자. 이건 이제 개인이죠. 지배 기업. 자, 개인 기업. 최상위 이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다른 경우에는 그 최상위 지배자도 공시하라고 되어 있고, 자, 주요 경진의 보상에는 단기 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 장기 종업원급여, 해고급여 및 주식기준 보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 유무 관계없이, 중요하죠? 거래 기업 관계없이 공시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자, 4번에 보고기업의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가 아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수관계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특수관계자 공시에서 일단 최상의 지배자라는 개인, 이 지배기업과 다르면 이제 별도로 또 명칭을 공시하고, 그리고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오는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 장기종업원급여, 해고급여, 여기까지가 사실 종업원급여고 거기다 주식기준보상도 포함해서 되어 있고, 그리고 거래 유무 관계없이 공시하라고 돼 있죠.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 관계는. 그 다음에 이제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특수관계자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주식회사 3일은 재고자산을 선의선주법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3일의 X1년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측정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을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기말에 이제 측정한 금액은 거기 이 기초부터 해서 구입, 그 다음에 거기 시용 판매 구입, 그 다음에 이 차기월 이렇게 이제 나와 있네요. 자, 일단은 먼저 3,000개 이렇게 돼 있고 선의선주법으로 돼 있죠. 그러면 결국은 기말 재고 자산을 구하는 거니까 거기 차기월 1,700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시용 판매가 문제네. 그게 지금 창고에는 없죠. 지금 3,000개에서 2,000개 구입하고 4,800개를 이제 팔았어요. 시용 판매로. 그리고 1,500개를 사가지고 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창고에 없지만 그 시용 판매 중에서 4,800개가 시용 판매됐는데 300개는 아직 기말 현재 매입의사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더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것이 좀, 중요하겠네, 이게. 그래서 우리 이 300개를 더하게 되면, 이 기말에 남아있는 요것은 1700개 플러스 300개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2000개가 되는데 2000개는 12월 22일 날 구입한 1500개는 그대로 남아 있고요. 1500개는 1500개는 하나당 14,500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그 217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500개라고 하는 건데 500개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구입한 7월 1일 날 구입한 거죠. 7월 1일 날 구입한 거 그 500개 이렇게. 자, 왜냐면 선의전주법이기 때문에 그 앞에 정기 이월된 3,000개 팔고 구입한 거 1,500개 팔고 남아 있다 500개가. 그래서 500개 곱하기 이제 그 이 14,000원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이 곱하게 되면 요것이 700만 원이 이렇게 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제 요것을 합친 2,875만 원이라고 하는 거. 2,875만 원은 이제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주 3일은 8월 21일 발생한 홍수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이 손상이 됐네요. 당기 회계 자료 중 일부가 주어져 있고요. 자, 매출 초기익률이 20%라고 할 때 홍수로 인한 재고 손실액은 얼마인가? 자, 모두 외상거래고요. 자, 요런 유형은 우리 교재도 그렇고 이제 잘 나오던 이제 거의 정형화된 얘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두 가지 계정만 알면 이제 해결되는 그런 종류의 문제인데,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기초에 50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매출 채권도 200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매출 채권은 그 8월 21일 현재 이게 남아있는 잔액이 240이네, 이게. 이렇게. 여기는 지금 모르죠.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 8월 20일까지 매출 채권 현금 회수한 것이 그 700이에요. 자, 매출 채권의 감소 부분이 이제 이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입액은 630이다. 그래서 요것은 630만 원이 이제 매입한 거지,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8월 20일 현재 도착 진도 조건으로 이 매입 중인 운송 상품 10,000원이 있다. 근데 8월 21일 현재 도착 진도 조건으로 매입 중이래요. 그럼 얘는 여기 매입액에도 안 들어가 있고요. 여기 기말 요 8월 21일 현재 우리 이 재고로도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 아직 도착이 안 됐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거기 매출 총 이익이 20%라고 했으니까, 자, 다른 내용이 없어요. 다른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 외상 매출한 것이 그 나오는데, 모든 판매가 다 외상이니까 요거 외상 판매한 요 부분이 전체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740이 되겠다. 이렇게. 그 740의 요 매출 총 이익률이 20%니까 이제 80%가 매출 원가율이 되겠는데, 그게 592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87, 56, 84, 30이 되겠죠. 600, 여기서 요걸 빼게 되면은 요것은 88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더라. 이 88만 원이 이제 홍수로 인해서 손상된 건데, 요거 손상된 것을 팔면 20만 원은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20만 원을 빼주게 되면 요 재고 자산으로 인해서 20만 원은 내가 회수할 수 있대요. 그럼 이제 68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가 이 손실액이 되겠죠. 68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기 이 4번이 답이 되겠다. 4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자체적으로 거기 이 운송 상품 10,000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좀 조심하셔야 돼. 이게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은 여기 잡아주면 안 되겠다 이거죠. 요거 만약에 그게 선적진도 조건으로 매입 중이다 그러면 선적할 때부터 내 거니까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홍수로 손실된 게 아니니까 이제 87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0만 원을 빼게 되면 67만 원.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텐데, 근데 이제 이거는 도착진도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이 8번을 한번 보시라. 그래서 이제 이 8번에 보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주식회사 3일의 재고자산이 진부화되어 발생하였다. 다음 자료 중 주식회사 3일 X인년 포괄손익계산상 매출원가 등 관련 비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중요한 점은 매출원가만 물어본 게 아니고요. 매출원가 등 관련 비용, 지금 총 비용을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고자산 이 T 계정만 좀 잘 알면, 자, 우리가 저번 연도에 넘어온 재고자산이 이제 50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매입액이 200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이 20이 있고, 감모 손실이 이 1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X년 12월 30일 다 뺀 이 금액이 120만 원이에요. 이렇게. 자, 즉 말해서 여기 평가 손실, 감모 손실, 매출원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 빼고 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다 이 단기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이거 다 단기 비용 항목이네. 그러면 요 두 개 250에서 저 1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빼버리면 나머지가 다 이 비용 처리가 될 거다. 비용 처리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100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0에서 120을 빼면 130만 원이 되겠다. 거기 그 2번이 답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9번을 한번 보시죠. 자, 다음 중에서 유형자산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안전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직접적인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개별 자산으로 봐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 자산이 없으면 우리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들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공장에서 폐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폐수 정화 장치를 설치하는데 직접적으로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이 자산은 아니지만 이 자산을 설치를 안 하게 되면 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공장과 함께 생각해 보면 이거는 경제적 효익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죠. 1번은 틀렸어요. 자, 일상적인 수선 유지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후속적 원가는 일상적인 것은 그 해에만 효익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죠. 3번에 사용 중이던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항상은 아니고요. 자산의 인식 요건을 갖추면, 즉 미래에 이 대체로 인해서 미래에 어떤 경제적 효익이 기대가 되면 그때는 자산으로 처리해야죠. 그래서 항상이란 말이 틀렸어요. 이게. 자, 네 번째 유형자산의 정기적인 종합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여기 나오네요.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그러니까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면 그거는 이 자산에 이 원가로 집어넣어야죠.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본다. 4번이 맞는 얘기죠. 예. 9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주 3일의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으로 표시되는 기회장치 취득 금액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먼저 구입 금액이 있는데, 자, 이건 뭐 당연히 들어가야죠. 자, 기계장치에서 생산된 새로운 상품을 자, 소개하는 것은 광고 선전비 단기 비용이고요. 기계장치에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처음 기계를 들여와서, 근데 이 기계를 통해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요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같아서는 그냥 풀로 돌려서 제품 생산하고 싶지만 수요가 형성이 안 돼 있어서 그냥 마냥 만들 수는 없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 손실, 이미 사용 가능한 이후에 발생하는 거다.
단기 비용. 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그게 바로 사용 가능한 상태죠. 그럼 그때 발생하는 이제 그 직접 관련돼 있는 전문가 지급한 수수료 1,500은 요것은 부대 비용이다. 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이미 사용 가능한 상태이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쓰지 않고 있네요. 사용 가능한 상태인데 이건 집어넣으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취득 원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 7억 원하고 그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필요한 그 전문가 지급한 수수료 그 두 가지만 들어가겠네, 이게. 나머지는 다 단기 비용 처리해라. 그래서 이렇게 되겠어요. 이 부분은 이제 1번이 이제 답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을 한번 보시면, 자, 다음은 주식회 3일의 공장장과 김대리의 대화이다. 다음 중 대화의 주제인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우리 거기 밑에 일단 한번 읽어보죠. 왜냐면 거기 위에 내용이 너무 기니까 밑에 지문해 봤더니 감가상각 방법은 최소 매 회계연도 말에. 자, 감가상각 방법, 내용 연수, 잔존가치,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죠. 추정치니까. 자, 이거 바꾸는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이고요. 자, 상기 사례에서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관련해서 김대리는 비교 표시되는 정기 재무제표를 제작성해야 된다. 자, 우리 추정의 변경은 제작성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4번에 그 감가상각 방법 미래 경제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만 밑에 것만 봐도 3번이 틀렸어요. 자, 11번. 자, 우리 회계 추정의 변경은 우리 정기 재무제표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고 전진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3번이 이제 틀렸다. 3번이 틀렸다. 나머지는 그냥 그 예문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 1, 2, 4번은 맞고요. 3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2번을 한번 봐보시죠. 자, 다음 중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내용수 동안에 상각을 하고요. 내용수를 정할 수 있으면 당연히 상각을 해야죠. 그런데 내용수가 비한정인, 그 비한정이란 말은 정할 수 없다. 그러면 상각을 할 수가 없어요. 1번 맞고, 2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죠. 근데 그거를 정할 수 없을 때는 무형자산은 정해법이다. 이 단서 규정은 무형자산에만 있는 거예요. 유형자산에서 만약에 경제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그거를 반영할 수 없을 때는 정해법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무형자산에만 있는 단서. 자, 그리고 잔존가치 상각 방법 다 이거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죠. 검토하는 거고. 그리고 잔존가치 상각 방법, 상각 기간 이거 변경하는 것은 회계 추정 변경으로 보고 거기까지는 맞는데 소급 적용이 아니고 전진 적용이에요. 12번의 답은 4번이다. 전진 적용이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 적용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을 한번 보세요.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은 특허권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2천만 원을 하였다. 주식회사 3일은 이를 이용하여 향후 10년간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무형자산은 이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을 판단하는 것을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그래, 이게. 그리고 법적으로 권리받을 수, 즉, 이거는 법적 내용연수 있지. 근데 둘 중에 짧은 걸로 간단 말이에요. 5년이죠. 자, 그러면 10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대요. 이 2천만 원에 대해서 10월 1일부터 둘 중에 짧은 거. 그래서 요 미니멈은 이제 짧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년 하고 5년 하고. 그래서 5년이 되겠네요. 네, 곱하기 12분의. 자, 이 10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각비는 얼마가 되겠느냐.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정해법을 썼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나눠주게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겠다. 요거 나누면은 이제 400만 원이 되고요. 3, 4 해서 나눠주게 되면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네요. 그래서 3번이 이제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X년 초에 임대 수익 또는 시세 차익. 자, 이것은 투자 부동산을 말하는 거죠. 10억 원에 취득하였다. 자, 취득 당시 건물의 내용 연수는 10년, 잔존가치 놓고 회사 감가상 정해법이고요. 건물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투자 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감가상각을 안 하거든요. 지금 물어보는 게 X2년도니까 X1년도에 이 10억 원에 취득을 해서 X1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8억 원으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요 차이 나는 요 2억만큼 이제 평가 손실을 잡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연도에 가서 12억으로 또 이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12억으로 이렇게. 그러면 요 차이 나는 그만큼 이제 4억 원을 평가 이익으로 잡아 주겠죠. 그게 이제 4억 원의 당기 순이익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X2년도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 부동산 평가 이익 4억 잡아주고 당기 순이익이 4억이 증가하는 거죠. 4번이 이제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15번. 자, 주식회사 3일의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취득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물으며 답하시오. 자, 이 단기 매매의 목적이죠. 그래서 FVPL이란 말에게 단기 손익 공정가 측정 금융자산인데, 자, 1월 7일 날, 요거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짜별로 500원 액면가 10주를 2,000원에 취득했다. 10주 곱하기 2,000원. 그래서 이것은 2만 원이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리고 9월 10일 날 거기 보면 4주를 팔았어요. 요거 이제 한 주당 2,000원짜리. 그래서 요것은 8,000원이 감소돼야 되겠네. 이렇게.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이 4주를 팔았는데, 이거 얼마에 팔았냐면 한 주당 3,000원에 처분했네요. 3,000원에. 그래서 2,000원짜리 3,000원에. 그러니까 1,000원만큼 이익이 났네요. 그래서 4주니까 이제 4,000원만큼의 이 처분 이익이 발생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9월 10일이 됐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자, 12월 31일은 이제 요것이 이 6주가 남았지. 6주가. 근데 이제 요것은 공정가치 시가인 3,000원이래요. 그래서 3,000원. 아마 요렇게 해서 18,000원이 재무상태표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6주를 우리는 3,000원인데 요거 2,000원 주고 사가지고 왔죠. 그래서 1,000원의 평가이익이, 그래서 이제 6,000원의 요거 평가 이익이 발생했네요. 이렇게. 자, 이것은 이제 처분 이익이고요. 그 다음에 4월 10일 날 가서, 이거 4월 10일 날 가서 이 2주를 또 팔았어. 이게 2주를 또 팔았다. 이렇게 2주. 자, 이건 저번 연도 말의 공정가치 해서 요거 6,000원만큼 감소가 돼야 돼요. 재무상태표에서는. 근데 이 2주는 지금 얼마에 팔았냐면은 이제 2,000원에 처분했다. 이렇게. 자, 근데 우리는 저번 연도의 공정가치인 3,000원으로 평가되어 있던 건데 2,000원에 팔았죠. 1,000원만큼 손실 났네, 이게. 그래서 이것은 2,000원에 요거 처분 손실이 났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월 31일 날 요거 4주가 남았네. 이게 4주 남았다. 곱하기 거기 1,500원이네요. 1,500원. 그래서 요것은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4주가 남아 있는데 곱하기 이게 지금 1,500원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빼기 우리 저번 연도에 3,000원으로 돼 있던 거 이렇게 됐죠. 그 1,500 해서 이것은 6,000원이라고 하는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요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풀이를 좀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일단 여러분들은 10주에서 4주, 그러면 6주가 되고 2주 빼면 4주다. 빨리 이제 12월 30일 와서 4주고, 요거 1,500원에 팔았는데,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은 저번 연도 말의 공정가치인 3,000원하고 비교하셔서 바로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 이게.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 재무상태표 변동 모습, 지금 요거 재무상태표에 요거 6,000원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빨리 요거 빼고 또 빼서 4주 남았다라는 걸 알아서 X년도 말에 공정가치하고 저번 연도 공정가치. 그래서 그 1,500원만큼 손실 난 거 4주니까 이제 6,000원. 요걸 빨리 좀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평가 손실 6,000원은 이 6,000원이 돼 있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요걸 구하는 거죠. 요거. 그래서 10주에서 4주 뺀 6주 가지고 3,000원하고 취득한 요 2,000원의 차이. 그래서 6,000원 평가 이익이다라고 해서 1번이 답이에요. 1번이. 근데 만약에 요걸 물어보면 똑같아요. 그냥 한 해만 더 지나가는 거야, 이게. 다만 저번 연도 말의 공정가치다. 여기는 우리가 이 당해년도에 취득했으니까 취득 원가가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여기 밑에 거네. 이 부분. 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객관식 풀 때 그렇게 바로 좀 접근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이제 그 다음에 16번을 한번 보세요. 자, 16번에 보면 이제 주식회사 3일은 X1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회사채를 취득하였으며 이 사채를 우리 FV OCI로 분류하였다. 조 3일이 이 회사채를 X2년 1월 1일에 현금 99만 원에 처분하였다. 주의가 3일이 처분 시점에 이 인식해야 할 금융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이 가장 옳은 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일단은 취득원가가 거기 951, 9635로 아예 주어져 있죠. 951, 963 내가 이만큼 주고 사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유효자리 12%니까 1년 지나면서 그 12%의 이자, 거기 이 951, 963 곱하기 이제 12% 이자 114, 236. 자, 114, 236의 이자 발생하고, 그리고 표시이자는 10%니까 이제 1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차이나는 요 14,236원은 우리 투자한 금액에서 이제 미수이자, 그만큼 자산이 늘죠. 나중에 이제 다 원금으로 저 100만 원으로 회수할 거예요. 지금은 못 받고 14,236원을 더하면은 이것이 966. 자, 966, 199가 되겠다. 이렇게. 자, 근데 966, 199가 되는데 거기 FB OCI 이지만 우리가 AC하고 똑같아요. 어차피 평가는 OCI로 집어넣으니까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바로 AC처럼, 그래서 이거를 다음 99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이것이 99만 원에 처분했다. 그러면 이게 차이 나는 것이 이제 처분 손익인데 이것이 23,801원이 되겠더라. 자, 금융자산 처분 이익은 23,801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네요. 이게 원래는 거기 이 공정가치가 98만 원으로 돼 있는데 평가하고 나서 그 다음날 내년도 1월 1일 날 처분해도 어차피 이 OCI로 돼 있던 것도 다 실현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비교하시면 돼. 이렇게 23,801원이 금융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4번이 이렇게 이제 그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7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17번에 보면 주식회사 3일은 X1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발행하였다. 사채 발행으로 인하여 동일자의 주식회사 3일이 현금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3천만 원 돼 있고요.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해서 요거 이제
만기에 지급할 금액이죠. X3년도 말에. 그리고 매년 액면이자율은 5%다. 그럼 5, 3, 15에서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은 이제 매년 지급할 금액이죠. 그럼 거기에서 이자만 제거시키면 현재 발행 금액, 내가 조달한 금액이 나오겠죠. 거기 시장이 3%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3%면 거기 3년 0.91 51 현가계수.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가 2.8286, 2.8286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은 3천만 원 곱하기 0.9151. 자, 3천만 원 곱하기 이제 0.9151 하게 되면 이것은 2,745만 3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150만 원, 이 곱하기 2.8286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424만 2,900원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하게 되면 27453 이렇게 더하게 되면 이거 3,169만 5,9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네요. 이렇게 31 695 900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액면이자율이 5%고 시장이자율이 3%이기 때문에 일단은 할증 발행된 거예요. 할증 발행된 거. 그러면 할증 발행은 1번하고 2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1번은 할인 발행이고 2번은 액면 발행인데 답이 될 수 없고, 그러니까 3번, 4번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5%, 3%면 2%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2%란 얘기는 3천만 원에 2%면 60만 원이지. 그게 3년이에요. 그 3년이면 18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80만 원보다 조금 작은 거. 왜 현재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금액이 되지. 거기 3번처럼 180만 원보다 조금 작은 건데 거기 3,115만 6천 원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자, 아무튼 뭐 그런 직관도 좀 하나 좀 가지고 계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18번인데 다음 중 복합금융상품의 종류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전환사채란 유가증권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보통주로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죠. 그러니까 전환권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에서 주식으로 갈아타는 거지. 근데 신중일금의 사채는 똑같은데 이것은 행사하게 되면 이제 보통주가 발행이 되고 부채는 남아 있는 거죠. 이거. 자,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자, 맞고 전환 우선주는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우선권이 아니고 전환권이죠. 거기 전환 우선주는 앞에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교환사채. 이건 유가증 소유자가 사채 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다른 유가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9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19번에 보면은 이제 전환사채를 300만 원에 액면 발행했네, 이게. 만기일에 우리 액면 금액의 13%의 할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그러면 먼저 전환사채를 발행한 게 300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300에서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이 쭉 발행 시점에 전환권 대가, 전환권 조정 금액을 물어보네.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이 부채부터 계산해서 빼면 자본이 나오죠. 자본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이제 순서에 따라서 먼저 부채는 우리 만기에 받을 금액이 300만 원에다가 13% 그러면 39만 원이 되겠네요. 39만 원을 얹어서 즉 339만 원을 그러니까 39만 원이 할증금이죠. 요거를 이제 지급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액면은 표시자율이 7%로 되어 있어요. 7321 해서 21만 원이지. 그러면 21만 원. 자, 여기는 현가계수 곱하고 여기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거기 이 전환권이 없었을 때 시장이자율이
그 12%로 이 돼 있죠. 일반사채 시장이자율이 12%. 그 12% 현재 가치 계수가 0.7118이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연가 계수가 2.4018이에요. 2.4018이다. 그러면 이것이 부채의 이 금액이 될 텐데 339만 원 곱하기 0.7118 그 다음에 21만 원 곱하기 2.4018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291만 7,380원이다. 그래서 300만 원하고 차이 나는 금액을 우리는 82,620원을 이것을 전환권 대가라고 하죠. 이렇게. 전환권 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전환권 대가하고 상환할증금이라고 하는 거 이게 39만 원이에요. 전환권 대가와 상환할증금의 합을 우리는 전환권 조정이라고 그래. 이거를 전환권 조정. 처음에 발행 시점에 전환권 조정이다. 그러면 합치게 되면 이제 47만 2,620원 이렇게 되겠네요. 전환권 대가는 82,620원이고요. 거기다가 상환할증금 더한 472620. 지금 답은 1번이 되겠네. 이게 1번이 되겠다. 자, 20번에 보면 소송인데 그 X공년도에는 결혼식에 10명이 사망했어요. 근데 X공년도 말에는 책임이 없을 것 같대, 이게. 그 충당부채 잡지 않죠. 1번에 보면 X공년도의 재무제표 승인되는 시점까지 가능한 모든 거 반영시켰더니 의무가 없대요. 그리고 충당부채 인식 안 하죠. 근데 다만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그 사항을 우발부채로 공시하는 거, 충당부채로 공시한다? 그 말이 틀렸네요.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가능성이 높대. 그러면 당연히 의무가 존재하고 그거를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 인식을 해줘야지.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20번까지 풀었고 그 후반부는 조금 쉬었다가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